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 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잔해와 함께 폐정이와 쓰레기들이 발견되면서 군 당국과 경찰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물풍선 지금까지 수도권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화전동 창릉천 인근에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하천 옆 풀밭에 작은 종이 조각과 검은 비닐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경찰과 군 당국이 통제선을 설치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 금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호등 높이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풍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오전 5시 반 기준으로 모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에 5건, 강남과 강북,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은평구에 각각 1건씩입니다. 시민 신고 내용에 의하면 풍선에는 대부분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신고 건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웠다고 알린 건 어젯밤 11시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부터 2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각종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렸고 1000개 가까운 풍선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요. 엿새 만에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겁니다. 합참은 만약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말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오물풍선 살포한 건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도발을 멈추기로 한 건데요. 다만 대북 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결해월 통일연대가 그젯밤 대북전단 20만 장을 강화도에서 살포하는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젯밤 늦게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일 만이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좀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00배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다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고 예고된 것이다. 또 북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7일 금요일이죠. 탈북민 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밤이니까 정확히 하루 만에 북한이 맞대응을 한 셈인데요. 준비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북한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단체가 계속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실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북측에서 대남 풍선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전단에 이어서 그저께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쌀과 1달러짜리 지폐, 또 한국 영화 등이 담긴 USB, 성경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흘려 보내더라고요. 이게 네. 멀게는 황해남도 과일군까지 흘러간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동안 페트병 활동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었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북한이 페트병에 대해서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풍선이나 대북 전단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에 북한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실입니다. 네. 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북한 해안으로 다 이게 상륙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수거를 북한 해군이나 또 북한에서 수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북한이 부담을 덜 할 텐데 이 풍선은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풍선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맞대응을 한 셈인데요. 앞으로 어떤 네. 상황이 벌어질지가 더 관심인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말고 앞서 네. 진행했던 GPS 교란이나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GPS 교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서해상에서의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 특히 NLL 선상에 조업하는 어선들에게는 뭐 거의 그 어선의 이동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서 군사정찰 위성을 지난번 실패를 했고 계속 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미 9.19 군사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대북 그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하면서 우리가 북측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실제 확성기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금 그 재개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름의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대남 풍선 날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그것을 우리가 예고를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는 이제 북한의 또 대남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의해서 또 자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돼서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상 네네.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게 된다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악순환의 고리에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여러 차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받아치는 강대 강의 대결 이 구도를 그 우리 정부도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강력한 입장들을 아마 표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도 곧 재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네네. 상황에서 포사격 훈련까지 실시가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강대강 대결 구도가 더 심할 거란 관측이 많잖아요. 남북 관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도 아마 이제 해안포 사격이랄지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그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강대 강의 대결 구도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발적인 돌발적 사태가 NLL 선상이랄지 또는 휴전선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그것을 그 억제할 남북 간의 통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지금의 상황에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위기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정부가 또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만든 한미 핵협의그룹 NCG 3차 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는 8월 북핵 대응 훈련을 앞두고 이번 회의가 그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창설에 합의한 뒤 지난 1년 가까이 실무 논의를 이어왔는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논의가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던 기존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한미 간의 핵 공조 체제가 이제 실질화되었음을, 그리고 NCG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의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공격 시 방어와 응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한미 공군연합 훈련을 용서 못할 불장난으로 비난했는데 NCG가 가동되면 반발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분명 범련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경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최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는 한미 공군이 참가한 연합훈련에서 7년 만에 정밀 직격탄을 투하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NCG가 완성되면 이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치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도 유죄라며 공세 고삐를 쥐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특검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였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일을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난했고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란 입장을 일단 유지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진술 조작을 통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총선 패배 뒤 위축됐던 여당의 공세의 빌미를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북송금을 미리 알았는지 등 쟁점도 남아있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22대 국회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방탄 때문이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이었던 지난 금요일 자정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집무실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고 결국 이번 국회도 원구성 지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구성은 안 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탐욕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요구하며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전례 없이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호위하던 여당이 이제와 관례를 따지는 건 적반하장이라면서 정말로 민생이 신경 쓰이면 당장 원구성에 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곧바로 월요일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원구성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주말 사이 극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회견에는 특히 오는 17일로 예고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지만 3년째 지지부진인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 정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심의한 유엔은 얼마 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크게 늘릴 것도 주문했습니다. 총선 뒤 여가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제기구가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사업을 모두 이관해야 하는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여소야대인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를 슬쩍 해체해버릴 의도라면은 그런 꼼수 미몽에서는 깨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2년째 꼴찌인 데다가 최근 여가부 조사에서도 육아 성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에 31.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출생 문제 극복도 성평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 논란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기업 지분 매각과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값이 올라 중산층까지 납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마다 이견이 있고 세수도 부족해서 전면적인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속세 과표를 계산할 때 일단 빼주는 공제액 5억 원은 28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표 30억 원 이상 세율이 50%, 최대 주주는 60%인 상속세 과세 체계는 24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업계가 주최하고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현재의 1억 원이 아닌 15억 원 이상 과표부터 상속세를 물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3년간 소비자 물가는 77%, 1인당 GDP는 200%, 코스피 지수는 400% 넘게 올랐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60세 이후 30년을 살아갈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급격한 인하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을 받은 자녀가 이제 3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가는데 중위소득을 계산해 봤을 경우 약 한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고요. 상속세제 개편은 국세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인광현 원내부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단 중산층의 지나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 부담을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60% 세율을 폐지하자는 여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를 강조하며 2년 전 연구 용역을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을 올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안이 두세 개, 서너 개 있다면 그걸 한두 개로 좀 좁혀보겠다. 할증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가업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안을 담을 수 있고. 상속세는 세수 확보를 넘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는 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0.9% 오른 120.4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곡물 가격 지수가 118.7로 지난달보다 6.3% 올랐습니다. 특히 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흑해 지역 항구가 파손된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제품 가격 지수도 126으로 1.8% 올랐습니다. 서유럽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 데다 여름 휴가철로 수요는 오른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66.9원으로 지난주보다 11.5원 내렸고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원 하락한 1,729.4원, 대구는 11원 하락한 1,630.5원으로 각각 찍게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승용차의 국내 출시가 이르면 올여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비아디 전기차의 강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보급형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충전식 하이브리드 신차를 공개한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 최대 주유와 충전 상태에서 무려 2,0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며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我们的综合续航里程更是达到创纪录的2100公里，是燃油车的3倍。 비아디 전기차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비아디의 중형 세단 1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주행거리 확인 등의 절차를 감안해도 3개월 내, 즉 올해 안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정확한 차종과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출시가 여러 모델로 확대된다면 저렴한 가격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그만큼 중국 내에 제조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60%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까지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된 전기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6%나 성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상륙하면 최근 기아가 출시한 EV3, KG 모빌리티의 코란도 EV 등 우리 보급형 전기차와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의 저가형 공세에 우리나라가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위기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면에서의 어떤 국산차의 우수함을 피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성장이 느려지는 전기차 캐즘 시대에도 자동차 업체는 미래를 위해 투자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와의 무한 경쟁이 국산 전기차 경쟁력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취임 후 프랑스를 첫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파리의 심장부 개선문 앞에 미국과 프랑스 두 정상이 함께 섰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개선문 아래에 있는 무명용사묘에 헌화한 두 사람은 2차 대전 참전용사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제궁으로 자리를 옮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 안보 현안을 주요 의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You know, Putin not going to stop at Ukraine. It's not just Ukraine. It's about much more than Ukraine. All of Europe will be threatene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동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러 공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자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몰아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Notre volonté est véritablement que nous puissions aller vers une resynchronisation de nos économies entre les États-Unis d'Amérique et les économies européennes en termes de régulation, en termes de niveau d'investissement.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말로 독자 노선을 강조한 바 있는 마크롱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초청해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프랑스를 미국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일정으로 프랑스를 찾은 것은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럽의 안보 자립이라는 민감한 현안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구출 작전을 펼쳐 지난해 10월에 납치된 인질 4명을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등 210명이 숨지면서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살 여성 노아 아르가마니가
245일 만에 가족들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 여성 외에 샬로미 지브, 알모그 메이르잔, 안드레이 코즈로프 등 3명의 남성이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트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에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수부대가 아르가마니를 구출했고 남성 3명은 다른 장소에서 발견했다며 이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ארבעה חולצו במבצע חילוץ משותף של צה"ל, שב"כ ומשטרת ישראל. מבצע נועז באור יום, במהלכו פשטו לוחמי שב"כ וימ"מ על 2 מבנים שונים.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은 지난해 11월 풀려났고 130여 명이 여전히 억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질 구출은 지난해 10월에 1명, 올해 2월 2명에 이어 이번이 4명으로 가장 큰 성과입니다. 작전 성공에 고무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데려올 때까지 테러리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구출 작전이 펼쳐진 누세라이투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인 20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어린이와 여성들을 겨냥했다며 대량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من الاباتشي وفي سياره بيضاء كانت يعني قوات خاصه نزلت الاباتشي صارت تنزل صواريخ واطلاق نار على الناس مباشر.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성공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내세운 가운데 하마스가 민간인 학살극이라고 반박하면서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가자 지구를 관리하는 하마스 측은 지난해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래 팔레스타인인 36,80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콜롬비아가 이스라엘에 석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집단 학살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로의 석탄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콜롬비아 무역부가 이스라엘의 석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제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빗길을 달리던 차량 6대가 추돌했고 강원 정선에선 강풍에 케이블카가 멈춰서 탑승객 200여 명이 한때 발이 묶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차량 여러 대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문짝은 우그러졌고 차량 범퍼부터 온갖 잔해가 떨어져 나와 도로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접촉사고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이제 강하게 부딪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차선 3개가 전부 다 잔해로 쭉 깔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50분쯤 빗길을 달리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앞차와 부딪힌 겁니다.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가 1시간 넘게 꽉 막혔는데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방향에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차 앞부분이 완전히 탔고 인근 고속도로도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는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계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공중에 고립된 탑승객은 없었지만 상부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200여 명이 1시간 넘게 내려오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현충일 새벽 서울역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그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6일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어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쯤 안양동에 있는 자택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1시 4분 북한 강원 화양 동쪽 138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5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됐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 정원박람회에서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한국 정원이 화제인 가운데 자생식물 재배가 농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원예 농가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재배한 자생식물 품종입니다. 올해는 변산양유, 감국, 쇠서나물이 재배됐습니다.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정원을 조성하기 좋은 품종입니다. 농가에서 정성껏 재배한 식물들은 국립세종수목원으로 납품돼 전시나 페스티벌에 나가게 되는데 농가 수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저희가 자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셔서 저희 이제 작물 재배 역량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지역 농가와 손을 잡은 건 5년 전인 2019년부터입니다. 질 좋은 자생식물을 선정해 정원에 심기 좋도록 품종을 개량한 뒤 세종과 봉화 등의 원예 농가에 재배 기술과 함께 보급합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수익을 제공하는데 농가가 키운 식물들은 세종수목원과 백두대간 수목원의 전시장에 출품되거나 소비자를 만납니다. 농가와 수목원,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꽃전시라든지 꽃 페스티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식물이 필요하는데 지역 농민들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식물을 키운 경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농민들은 소득 창출이 이룰 수 있고요. 저희들은 관람객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식물 키트 제작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연꽃이 싹이 터서 연꽃 정원이 된다는 것에 너무 놀랬고요. 장애인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지난해 73개의 농가와 계약 재배를 맺고 식물산업에서 20억 원 이상, 지역 축제 등에서는 4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해외여행 쏠림으로 침체하던 제주 관광에 회복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국제노선 증평과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내국인 관광객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면서 씀씀이도 늘었는데요. KS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38만 5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4만여 명으로 지난해 10만여 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국제 직항 노선 운항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부터 재개된 크루즈 관광객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으로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예년 같지 않아 얼어붙은 지역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봤더니 1조 8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세버스 등 운수업 분야만 일부 늘었고 숙박업과 음식점 분야는 제자리 걸음,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은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도 달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다듬은 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씀씀이가 컸습니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권에선 올 들어 매출이 급등세를 보이며
내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분들 되게 작년보다 한 4-5배는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 위주로 많이 사시고 다른 의류 가게에서도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올 들어 4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8,9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4.9% 감소했지만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6월 들어서도 중국과 일본발 국제 직항 노선이 늘어나고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되면서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와 중국 하얼빈, 텐진을 잇는 노선이 신설되고 다음 달에는 일본 도쿄 노선도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여행 수요도 지난 1월 270만 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해외 여행 쏠림 현상도 주춤하면서 위기 속인 제주 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은 20년이 지난 지금 1급수의 맑은 물에 다양한 동물이 기대고 한 해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태화강이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이 되기까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한가로운 태화강변입니다. 향긋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길에 나선 사람들, 자전거 라이더들도 시원하게 강변을 질주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태화강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오면 마음이 힐링이 돼서 울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게 됩니다. 오늘과 같은 태화강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초입에는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기념비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4년 6월 환경오염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태도시 원년임을 선포하는 에코폴리스 울산 기념비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올해로 울산시가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한 지 20년이 됩니다. 대규모 공단 조성과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 태화강은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물에서는 늘 악취가 진동하는 5급수 이하의 죽음의 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과 지자체, 기업이 하나가 됐습니다. 태화강 살리기 운동에 함께했고 범시민적인 생태회복 운동을 펼치자며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5급수 이하였던 수질은 1급수로 회복됐고 강에는 연어가, 심리대숲엔 여름 백로와 겨울 떼까마귀가 계절을 바꿔가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을 통해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바꿀 것을 다짐했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강은 해를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경력들이 붙었습니다. 2003년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2008년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아름다운 하천, 한국관광 백선 등에도 선정됐고 2019년 7월에는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재됐고 올해는 유네스코로부터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6월의 생태관광지로 태화강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명성에 힘입어 지난 한 해만 태화강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유명 가수들의 아바타가 공연을 하고 AI로 고인이 된 가수를 환생시키는가 하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팬미팅이 열리는 등 최근 ICT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접목된 엔터테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크를 선도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가수 지드래곤이 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맘마미아로 유명한 그룹 아바는 영국에서 2년째 아바타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아바 멤버들이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춤과 노래를 하면 과거 시절 아바의 아바타가
이를 학습해 콘서트 공연을 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멤버들의 피부 질감부터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대로 재현하는데 아바타의 움직임을 구현한 특수 공연장이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AI 기술은 고인이 된 가수를 다시 무대에 세우기도 하고 아바타로 만든 가상 아이돌이 큰 인기를 끄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를 비롯한 VR, 메타버스 등 각종 ICT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융합한 엔터테크가 최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테크를 선도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가수 지드래곤이 손을 잡았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최신 과학기술을 문화 콘텐츠에 접목하기 위해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기계공학과에 세우고 지드래곤을 특임 교수로 임명한 겁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분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드래곤은 앞으로 2년 동안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하고 카이스트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문화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에도 참여합니다. 카이스트 역시 한류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모션 캡처, 햅틱 기술 등을 활용한 아바타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수의 없는 자리를 채우는 느낌 이상으로 그 가수의 공연의 다른 컨텐츠 느낌? 약간 부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과학기술과 만난 K 콘텐츠가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확장돼 새로운 빅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도연 배우의 연극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벚꽃 동산이 개막했습니다. 또 연극 클로저와 뮤지컬 벤자민 버튼에도 배우와 가수 등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 누벼온 배우 전도연 씨가 연극 벚꽃동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1997년 리타 길들이기 이후 27년 만입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 이야기를 다룬 러시아 원작을 한국의 실패한 기업주 가족 이야기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전도연은 끝까지 현실을 회피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순간의 감정에 갇혀 사는 송도영을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3차례나 받은 대배우. 연극 무대 복귀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연출가인 사이먼 스톤의 전작 메디아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온전히 나를 관객한테 다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었고 배우로서 그 공연을 보는데 피가 끓는 게 느껴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황두식 역의 박혜수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극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옮겨졌습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이 연예 활동 21년 만에 참여한 뮤지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늦바람이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소설로도 있고 또 영화로 또 이렇게 제작이 됐었던 이 컨텐츠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극중 시간의 흐름은 목각 인형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감쪽같이 속았네. 도대체 왜? 런던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들이 겪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클로저에는 배우 이상윤, 진서연,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 등 인기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그러면서도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 각각의 역할로 꾸준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7.4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이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8도, 안동 18.2도, 대구가 18.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 대구 모두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찾아오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